네, 이번 시간에는 511쪽 시상 전개 방식 이 부분부터는 그 이론적 개념이 중요한 것이기보다는 독해 방법이 더 중요하다 때문에 실제 문제풀이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론 페이지를 좀 살펴보는 이런 내용들은 독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집약적으로 맛보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론적인 개념이라는 것들도 결국은 독해 문제에서 선택지에 사용된 용어, 그러니까 글을 이해하는, 작품을 이해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걸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줄기 정도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뭐 10여 년 전 정도가 됐을 때는 이론적 개념 자체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그게 곧 실력을 좌우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은 최근엔 그런 것들은 별로 중시되지 않고 있고 이것은 공무원 시험의 출제 형태가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좀 살펴보면서 들어가죠. 양고를 이번에 보면은 양고를 이번에 개념부터 볼까요? 시상 전개 방식. 시상, 즉 시에 담긴 시인의 생각이나 상념을 일정한 질서에 의해 한 편의 시로 조직하는 방식을 말한다.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것은 시 전체의 특징, 나아가 그 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이나 정서, 곧 주제의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아주 추상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뭐 뒤에 이어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묶어서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정서라든가 또는 심리, 그리고 어조, 태도. 자, 이와 같은 용어들도 결국 그 작품을 이해하는데 선택지에서 평가하는 그런 문구들 속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매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작품으로 놓고 보고 작품 안에 담겨진 내용, 그리고 이것을 작가, 그리고 독자, 문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문학 작품에 쓰인 언어, 이것을 통해서 작가와 독자 간의 소통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통,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표현과 이해 과정으로 놓고 이해할 때 정서나 심리는 좀 더 작가 쪽에 가까운, 그리고 어조와 태도는 좀 더 독자 쪽에 가까운, 실제 이 거리감이 나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조라고 하면은 말투라는 말로 핵심적인 것을 뽑아볼 수 있겠고, 태도라고 하는 것, 어떤 자세, 몸짓 이런 것들로 결국 드러나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측면이 강할수록 독자에게 보여지는 이런 부분이 더 표면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정서라든가 심리라고 하는 건 좀 더 내면적인 이런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조와 태도보다는 좀 더 그 속에 담긴, 그래서 작가의 정서이고 작가의 심리인, 좀 내면에 담겨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림을 좀 더 왼쪽에 그려본 것입니다. 또 정서나 심리라는 것도 또 한번 나눠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쉽게 빗대어서 표현을 해본다고 한다면, 정서라고 하는 것은 가슴속에 들어있는 것, 가슴속에 들어있는 마음, 이걸 정서, 감정이라고 한다면, 심리라고 하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어떤 이성적인 사고의 내용, 이건 감정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추상적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모두 공통이 되고, 대부분 독해 시험 문제 문구에서는 다 동일한 용어처럼 묶어 쓰이는 그런 용어들이 훨씬 강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질문한 이런 양상들을 10개 정도 모아서 문제를 풀어보면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개, 30개, 40개 문제를 계속 늘려가다 보면은 좀 미묘한 차이를 묻는 그런 질문에는 정서라는 용어로 질문했을 때 답하는 영역과 심리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하는 영역, 여기에 일정한 차이가 있는 이런 문제를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독해 수준이 좀 더 깊이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처럼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그 선택지에서 먼저 읽고, 거기에서 독해해야 할 그 작품을 이해할 수준과 깊이를 어느 정도 측정을 하고 맛보기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필요한 만큼 독해해서 답을 내는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규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511조 양고래 이번에 시상 전개 방식의 유형 해서 읽는 번호로 1번부터 7번 쭉 보이죠?
근데 그것이 동일한 하나의 기준에 따라 나뉘는 그 분류 항목들이 아닌 것이죠. 분류의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종합된 그런 양상입니다. 1번의 기승전결, 이건 전통적으로 한시에서 유래하는 그런 구성법이라 할 수 있겠죠. 기승전결, 기 하면 시상의 제기, 그리고 승계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시상이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좀 더 이어간다. 단순히 이어가는 게 아니라 이어가면서 깊어지겠죠. 그리고 그 깊어지는 분위기가 무르익는 이런 정도에 이르게 되면 세 번째는 전환입니다.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무리. 이게 기승전결 4단 구성 방법입니다. 2번의 선경후정. 앞부분에는 경치를, 뒷부분에는 정서를. 이것은 우리가 그 구체와 추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써왔던 거죠. 그러니까 작가가 생각하는 어떤 주제의식, 정서가 됐든 심리가 됐든 이와 같은 것들은 본질적으로 추상성을 띌 수밖에 없고, 그것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추상을 추상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힘든 그런 작업이니까 작품 안에서는 그것이 최대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을 때 독자가 이 구체를 통해서 그 이면에 담긴 추상적인 여러 의미를 받아들이는, 파악하는 이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경후정이라는 건 앞부분에 먼저 경치를 제시한다. 바로 이 경치란 부분이 구체성을 띌 수밖에 없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계절을 그려갈 수도 있고 또 공간적인, 지역적인 이런 것들을 담아갈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만큼 우리는 감각적으로 내용을 대략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이런 정서, 이런 따위를 풀어가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독자와 작가가 공감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빼고 처음부터 추상적인 정서를 바로 드러내는 이것은 좀 더 충격적으로, 즉 그 시의 내용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느닷없이 감정이 툭 다가올 때 좀 거부감 이런 것들이 들 수도 있죠. 근데 또 역으로 대부분의 시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보편적인 틀을 깨고 충격적인 요법으로 바로 추상적인 감정을 직접 던지고 들어가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선경후정, 보편적으로 앞부분에 객관의 경치를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독자와 공감할 수 있는 바탕을 형성하고, 그 뒤에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독자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그때 제시하고자 했던 주관적인 정서를 뒤에 제시하면서 시를 이끌어간다. 세 번째는 시간의 흐름, 기억의 추보식, 니은의 역순행적. 추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제목 그대로 걸음걸이를 좇아서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보식이라는 말의 본질적인 뜻은 공간적 구성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간의 이동, 그 바탕에는 시간의 흐름이 전제될 수밖에 없죠. 시간이 멈춘다면 움직임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 그 이면에는 시간의 흐름이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유로 추보식 구성이라는 말이 곧 시간적 구성이라는 뜻과 동일시되는, 같은 뜻으로 쓰이는 이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추보식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공간을 축지법을 써서 건너뛰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추보식이란 말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사용할 때 시간의 역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시간 순서대로란 뜻에 더 가깝죠. 공간이 이동된다는 것은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 시간적인 면에서도 역시 1일, 2일, 3일 아침, 점심, 저녁 이 시간의 흐름의 방향에 따라서 쭉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니은의 역순행적 구성,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런 효과들은 마치 그래 추리소설처럼, 추리소설에는 사건이 이미 벌어졌고, 그래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결과가 드러나 있는 그런 과정에서 비워져 있었던 이 앞부분의 내용을 찾아가는, 즉 어떤 살인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범인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
과정을 비워두고 결과를 제시한 다음 비워졌던 과정을 나중에 채워가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주는 효과,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역순행적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시를 독해할 때는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가? 의외로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이 관련돼 있으니까 이 시간성을 드러내는 데 관련돼 있는 시제, 서너말어미, 이런 문법적 요소,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습관, 이것이 곧 독해를 잘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투리 것들은 좀 지워두고 다시 네 번째 시선의 이동, 그리고 다섯 번째 어조의 변화. 결국 이런 개념들을 말뜻 자체로 풀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이것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항상 이것이 선택지에 사용된 문구다라고 보고 선택지에 이 문구가 쓰였을 때 인용된 본문 안에 인용된 작품 안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가. 그래서 문제풀이 형태에서 항상 밑줄 치고 화살표를 연결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 이 부분 때문에 선택지 이 부분의 평가가 맞다.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이 틀리다라는 것을 화살표로 연결지어서 분명하게 근거를 체크하는 이것이 곧 실력입니다. 대부분 밑줄을 치고 이 문구를 연결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심정적으로 그 용어가 어렴풋하게 이 작품 안에 그런 것들이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가 이런 정도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또 시간을 줄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내 실력이 어느 만큼 늘었는지를 평가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근거가 되는 것을 반드시 체크하고 화살표로 연결지어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실력이 는다라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연상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그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시에 쓰인 언어를 보면 그 문구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에 담긴 내용으로서 시가 이렇게 이어져가는 흐름은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 언어를 사용했을 때 그 단어가 뭔가를 연상하게 하는 그 연상의 내용, 이걸 따져보고 나면 이것과 그 다음의 내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연상되는 그 무엇, 연상. 그랬을 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가 다음에 이끌어져 올 내용을 연결짓는 이런 매개구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는 전혀 엉뚱한 것들이 배열된 듯한 이런 느낌을 들지만 그 이미지를 매개로 해서 스토리를 이어간다. 이런 정도. 그래서 전문군의 피아노가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그 과론의 설명처럼 피아노의 선율 그리고 나서 물고기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 그리고 난데 그 다음 장면에 물고기가 등장해요. 피아노하고 물고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겠는가? 근데 시행을 잘 살펴보다 보면은 피아노 부분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건반을 누를 때와 누르지 않았을 때, 그때 피아노 건반 표면에 광택이 있고 그것이 빛을 반사할 수 있죠. 근데 누르면 표면의 각도가 달라지고 빛이 반사되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눌렀다 놓았다 이걸 반복하게 될 때 그 위치가 달라질 때 그때마다 반사되는 정도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아노 건반에서 반사되는 빛이 느껴지는 그 정도가 아주 현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느낌을 주겠죠. 거기서 얻은 생동감, 빛이 튀는 그 느낌, 바로 이것으로부터 빛이 막 튀는 그 느낌으로부터 우리가 물고기를 잡았을 때 물고기가 잡으면 어때요? 가만히 있지 않고 막 퍼덕퍼덕 움직이죠. 그때 그 표면의 비늘에서 빛이 반사되는 이 느낌과 유사하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건반에서 튀는 그 빛에 반사되는 빛의 그 생동감 이런 것들로부터 물고기를 연결할 수 있게 되고 또 물고기를 연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강이나 호수 또는 바다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겠죠. 또 바다를 떠올리면 바람 불고 파도가 치는 이런 이미지로 또 그 파도
우리가 보통 파도하면 파도가 물결이 치솟은 상태에서 부서진다는 표현을 쓰죠. 그 파도가 부서지는 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움. 이 날카로움, 그것으로부터 칼,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어 자체를 보면 피아노, 물고기, 그리고 바다, 파도, 그리고 칼. 그러면은 시의 마무리에 가서는 나는 바다로 가서 칼을 주워들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언어의 스토리 자체로는 연결되지 않지만 그 중간중간 언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포착해낼 때 그 이미지를 매개로 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독특한 시쓰기 방법의 한 가지가 되겠죠. 연상작용을 고리로 시상을 전개하는 방법. 그다음 7번째 수미상관 또는 수미쌍관 같은 뜻입니다. 수미 머리와 꼬리고요. 그리고 상관 서로 관련돼 있다는 뜻이고 쌍관은 머리와 꼬리 이 두 개가 서로 관련돼 있다. 두 개를 강조하면 쌍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서로 관련돼 있다는 뜻으로 수미상관법. 다음 넘어가서 봅니다. 병렬식 구성, 점층적 변화, 그리고 10번의 대조적 심상. 10번만 좀 짚어봅시다. 이 용어는 이미 앞에서도 한번 지적했었던 바 있었죠. 우선 이 용어를 쓰는 데 있어서 먼저 주의할 점은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용어로서는 대꾸라는 표현이 있고요. 대꾸, 뭐 달리 이야기하면 평행구조죠. 형식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장 구조, 똑같은 형식이 나란히 반복 배치가 되어 있을 때 대꾸를 이루고 있다, 평행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내용상 유사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대조, 반대되는 그런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대꾸법이라는 말과 대조법이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죠. 동일한 기준 안에 쓰인 두 가지 용어가 아니라 대꾸법이라는 용어는 형식적 개념이고 대조법이라는 것은 내용적 개념이 되는 것이죠. 내용이 상반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꾸라는 것은 반드시 대조가 아니라 대꾸이면서 유사구조일 수도 있고 대꾸이면서 대립구조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것이 대조적 심상이라는 부분에 쓰이는 겁니다. 서로 맞서는 이미지, 상반된 이미지를 배치하게 되면 이 둘 사이에서 아주 긴장감이 형성되고 그 이질적인 것에서 오는 긴장감, 그 긴장감이 시의 내용을 좀 더 역동적으로 부각시키는 이런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부분 어조인데 역시 그 시상을 전개한다는 큰 흐름 속에서 어조라는 건 내용의 한 덩어리죠. 조금 전에 적었던 것처럼 정서, 심리, 어조, 태도. 자, 정서와 심리를 앞서 정서는 가슴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심리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어조라는 것은 말투, 말의 측면에 초점이 있고요. 그럼 어조와 견주어질 수 있는 용어로 태도가 있죠. 이 태도라는 말은 몸짓, 표정 이런 육체적인 면에 좀 더 초점이 놓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건 독립된, 분리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관련이 아주 깊은 것들이죠. 그래서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은 태도, 어조, 정서, 심리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이고 바로 이 지점에 있어서는 어때요? 이 지점. 여기는 정서로 질문하든 심리로 질문하든 어조로 질문하든 태도로 질문하든 동일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공통 영역입니다. 이런 공통 영역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러면서 이쪽 가장자리 쪽 이런 부분들은 정서라고 질문해야만 제대로 답이 될 수 있고 여기는 심리라고 얘기를 해야만 정확히 답이 될 수 있는 또 어조, 말투, 몸짓, 태도 이렇게 구별이 되겠죠. 자, 그런 개념을 전제로 해서 풀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512쪽 맨 밑에 내려가면은 유치원의 바위가 있고 남성적 어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남성적 어조, 여성적 어조 굉장히 상반된 것이고 아주 쉽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뭐 또 다른 기준을 쓴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적 어조와 여성적 어조라는 말을 이렇게 구별한다면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는 풍자적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풍자적인지 아닌지 이건 별개의 기준입니다. 이것과는. 그랬을 때 이것도 너무 기계적으로 기준 자체가 다양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하면서 또한 너무 기계적으로 나누지 말자. 성별에 근거해서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라고 했지만 중성적인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 여류 시인이 쓴 작품이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에는 여성적인 어조라 할 만한 부분이 사실 없어요. 특별히 남성성, 여성성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성적 어조, 여성적 어조라는 맥락에서 선택지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여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식의 평가. 그러면은 본문 안에서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여류 시인이 썼다고 해서 꼭 여성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는 것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너무 기계적으로 풀이하는 이런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선택지 4개가 사용되는 것이고 그 4개 중 가장 정확한 하나의 답만 고르거나 가장 거리가 먼 것을 틀린 것을 답을 하거나 상대적으로 그 선택지 중에서 상대적 관계에 의해서 답이 결정되는 거죠. 근데 해설을 달다 보면은 그 답에 기대요. 답이 몇 번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몇 번이 맞다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틀렸다는 전제하에서 기계적으로 해설을 달다가 극단으로 치닫는 실제 작품의 어조는 중성적이기 때문에 남성적 또는 여성적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어조를 얘기한 것과 다른 답지가 답이니까 이 답지는 틀린 것 아니냐 이런 전제 속에서 기계적으로 해설을 다는 이런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헷갈리게 하는 어떤 요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 주의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래서 뭐 아주 쉬운 그런 내용이지만,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 그 남성적 어조의 예 어디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행 마지막 행이 같은 문구, 비슷한 문구가 반복이 되죠.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이때 되리라라고 할 때 리는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나의 의지 이걸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지가 좀 강하게 드러나는 이런 부분이 여성적이기보다는 남성적이다라고 보고 그렇게 답을 하는 것인데 과연 여성에게는 의지가 없을까? 의지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남성적이라고 말하는 건 타당한 것인가? 좀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작품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자기 몸뚱이가 두덩강에 나더라도 비명소리조차 지르지 않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리고 견뎌내는 이런 아주 의지적인 이런 부분이 강한데 이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주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남성적이라고 말하는 데는 조금 무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과거에는 좀 그런 걸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좀 기계적으로 나누고 약간 좀 편견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통했던 과거의 우리 전통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성적이기보다는 남성적이다라고 하는 쪽에 더 가깝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할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나룻배와 행인을 보면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자 여기에는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랬을 때 뭐 부부간의 관계라고 생각했을 때 남존여비 시대 이런 경우에는 남자는 아내에게 하대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존대하는 뭐 이런 전통시대의 그런 문화 이런 기준 안에서는 존댓말을 썼다는 이유로 남성적이기보다는 여성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훨씬
남자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을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그만큼 세밀하게 섬세하게 표현하는 것이 여성의 장점이고 그런 것들이 시에 충분히 드러나 있다든가 등 이런 많은 요소들이 종합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여성적 원조다라고 하는 이런 데도 무리할 수 있다는 점 고려해두고 최근 문제들에서 그래서 이런 말들을 사용해서 시험 문제를 질문하는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추세임도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 과연 타당할 것이냐라는 점이 요즘 시대에는 재해석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3번 넘어가면 풍자, 해악, 냉소. 이 부분은 좀 용어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풍자와 해악. 굳이 둘의 용어를 풀자면은 공통적인 요소, 웃음의 구조. 이걸 공통점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해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밝고 건강한 그런 웃음의 구조다. 그런데 그에 비춰 풍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대에 대한 또는 세상에 대한 비판. 이 비판을 전제한 웃음의 구조. 이것을 풍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구별의 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김지아의 오적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어떤 그 오적이라 설정된 여기서는 작품 안에서는 도둑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죠. 그랬을 때 나라를 팔아먹은 도둑놈들이라는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명확히 설정돼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남녘은 뭐 똥덩어리 둥둥 구정물 한강가에 동빙고동 우뚝 북녘은 털 빠진 닭똥구멍 민둥 해서 이런 표현들로서 조금 좀 속된 저속한 이런 표현들을 담게 되고 그런 것으로 대상을 희화하는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웃음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비판의 대상이 설정되어 있다 이런 두 가지 요소를 체크하면서 풍자적이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풍자하고 냉소 이건 어떨까요? 풍자하고 냉소 이거는 상대에 대해서 우월의식, 자신감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한다면 풍자적이라 할 수 있지만 상대에 대한 어떤 열등감 이걸 전제한 상대에 대한 비판적인 비웃음이라고 한다면 냉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냉소라는 말은 개인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세상, 그 거대한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비웃는 이런 태도를 드러낼 때 보통 냉소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거긴 열등감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에 전혀 연연함이 없다면 그죠? 하루 일 노동해서 밥 먹고 살면 되지 반찬의 질을 따질 필요 없고 휴대폰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하면은 공중전화기 가서 전화를 하고 뭐 그 정도에서 나는 만족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세상의 보편적 그런 가치들에 연연해하지 않는 이런 삶을 전제한다면 세상을 대상으로 비판적인 그런 태도를 취한다라고 하더라도 자신감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세상을 가볍게 비판하는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고 그럴 때 바로 풍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자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시인으로 그 전통 시대의 김삿갓 같은 김삿갓이 풍자시로 분류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겠어요? 남들이 다들 추구하는 권력이라든가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버리고 그걸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세상을 떠돌았던 것이죠. 그런 데서 오는 자신감 이런 부분이 풍자적인 그런 분위기를 드러낼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 정도 뒷면 넘어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역시 같은 맥락에서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뭐냐 하는 것을 꼭 체크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515쪽 가서 자연 소재의 상징적 의미, 이것을 오늘 앞부분 출발했었던 시상 전개 방법 또는 뭐 정서, 어조 이런 것들과 다 통합을 하면서 일종의 독해 연습이란 차원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연습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크게 주제를 생각하시고요. 그 중에 도입부로서 한 가지만 전제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피천득의 수필이라는 제목의 글이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수필이라는 문학 장르를 제목으로 놓고 소재로 놓고 이 문학 장르에 대해서 작가의 생각을 쓴 이런 글이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수필 장르를 설명하는 도구로 이 작품이 많이 활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올바른 설명 방식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르론을 공부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활동입니다. 과학적인 학문 활동이에요. 그런데 피천득이 쓴 수필이라는 이 글은 뭐야? 문학 작품입니다. 과학적인 학문 활동이어야 하는 부분에 비유가 난무하는 문학 작품, 이것이 도구가 되는 건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뭐 어쨌든 수필 장르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용이 되고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수필이 비단이라면, 이런 비유를 전제로 하고요. 수필이 비단이라면 번쩍거리지 않는 바탕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 것이다. 자, 이 구절에 밑줄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이 그런데 그 무늬는 읽는 이의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한다. 여기까지가 인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무늬에 밑줄을 치고 이 밑줄 친 부분과 관련이 있는 수필의 특징이라고 해서 수필 장르의 특징으로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 것 중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이 답이 뭐겠어요? 바로 유머와 위트. 수필은 유머와 위트가 있는 문학이다. 여기에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유머와 위트라는 용어를 수필 장르의 일반적 특징으로 볼 수 있느냐? 과거엔 그렇게 기계적으로 봤죠. 피천득의 수필을 중심으로 설명하던 시절에는. 그럼 그 이후에는 유머와 위트는 수필 장르의 일반적 특징이 아니다. 일반적 특징이 아니라 특수한 특징. 이 정도는 인정할 수 있지만 장르 일반의 특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거 자체 개념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필 작품 10개 정도를 제목을 쭉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필 작품을 10개 정도. 그리고 그 속에 유머와 위트가 사용된 작품은 뭐가 있는가? 뭐 가난한 날의 행복, 아니면 딸깍바리, 이런 정도 뭐 아주 보편화된 쉽게 떠오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지만 한 서너 개 고르다 보면은 그 다음 찾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10개 중에 한두 개, 그 정도 10%, 20% 이런 작품에만 사용되고 있는 특징을 장르 일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개념이 달라졌어요. 자, 그거 하나를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 문제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근거, 바로 앞에 밑줄을 치고 그 뒤에 그 무늬는 읽는 이의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한다. 즉, 질문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읽는 이의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한다와 관련되는 특징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유머 위트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죠. 읽는 이의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하는 것. 그런 특징이 유머 위트다. 선택지 중에 상대적으로 얘가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복원을 합니다.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던 시절에. 그러니까 수험생들 머릿속에는 약간의 무늬에 밑줄 치고 질문했는데 선택지 그때 당시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니까 얘가 답이 될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거 이런 식인 거죠. 수필이 비단이라면 반짝거리지 않는 바탕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 것.
이 첫 번째 문장은 온전히 복원을 하고 뒤에는 점점점 하듯이 그래놓고 밑줄 치고 여전히 답은 유머위트. 뒷부분이 복원이 안 됐다면 답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을 복원해 놓지 않고도 박스 안에 인용문에 넣어두지 않고도 여기에 밑줄 치고 이걸 답으로 하는 이건 오류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기출문제에는 그렇게 출제됐을 리가 없겠죠. 근거가 있었겠죠. 그런데 복원된 문제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출문제라고 하니까 그 다음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문화가 왜곡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가장 조심토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515페이지 여기가 나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설정한 페이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이지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품 전체가 들어와야 어떤 해설, 설명에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앞부분의 구절만 따서는 그 설명이 근거를 갖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피천대교 수필처럼 너무 짧게 요약을 했기 때문에 일정한 분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첫 번째 그룹으로 강과 물, 그래서 이 물의 이미지, 이걸 담고 있는 시들을 앞쪽에 쭉 배치를 해봤어요. 이걸 비교 이해하는데, 비교 이해가 중요한 것인데, 자,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는 소재를 생각해 봅시다. 죽음. 그러면 이 죽음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시 안에 분위기는 어떨까라고 할 때 한 4단계 정도로 생각해 볼까요? 여기는 너무 슬퍼서 내가 죽을 정도의 슬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닌 그냥 보편적인 슬픔. 아니면 담담함. 약간 가벼운 정도의 즐거움. 아니면 호쾌하게, 통쾌하게 웃을 정도로 즐거움. 자, 죽음이라는 걸 놓고 어떨까요? 보통 위보다는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죠. 그런데 얼마든지 담담하게 맞이하는 죽음, 이런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죽음이 아니라 시라는 언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이니까. 그죠? 그러면 귀천 같은 시는 어떻겠어요? 귀천. 이 세상의 삶을 소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하자면은 그 귀천이라는 시에 등장하는 죽음의 이미지는 뭐예요? 바로 소풍을 나왔다가 소풍에서 소풍을 끝내고 집으로 되돌아갈 때의 마음. 그죠? 아쉬움은 남을 수 있죠. 소풍을 더 즐겁게, 더 오래도록 즐기고 싶다.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담담하다라든가 아니면 약간 좀 가벼운 즐거움 정도로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만 생각하는 이게 선입견이고 그것이 독해를 망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작품 안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강과 물 첫 번째 예로 박목월의 이별가가 있는데 모라카노 저편 강 기슭에서 니 모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너무 짧게 요약했죠. 여기에 강에다 밑줄 치고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경계.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요 인용된 구절엔 없습니다. 좀 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봐야 그때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예로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그러면은 요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요 구절에만 기대어 보면 어때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럼 앞에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며 빨리 따라와라.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가는 사람에게 나 금방 따라잡을게. 금방 따라갈게.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략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 어때요? 같이 가는, 함께 가는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지 이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우리 책에 앞강물 뒷강물 이것을 이별, 붙잡을 수 없는 시간과 삶의 표상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잘못이죠? 잘못이 아니라 부족한 겁니다. 왜? 인용된 분량이 너무 짧아서. 그래서 실제 이 작품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인용된 부분이 4연이에요. 이 시의 맨 앞에 1년, 2년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1년을 보면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두 번째 연에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이게 1년, 2년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전제되어 있을 때 이것은 어딘가 떠나가는 이별하는 그런 장면이구나를 알 수 있고 그런데 미련이 남아서 쉽게 떠나지 못하고 되돌아보는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게 되죠. 그게 전제되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네 번째 연의 구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코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짧은 구절 안에서도 충분히 문맥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지만 지금 맨 앞에서 지금 두 개 짚어본 것은 요 인용된 부분만 가지고는 문맥적 근거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분량이 너무 적다. 따라서 독해에 있어서 그 문맥적으로 근거가 되는 이것을 꼭 챙기는 이런 작업으로 이 부분을 공부해 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작품 전체가 필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것도 좋지만 요 페이지 공부할 때만큼은 옆에다 바로 그냥 휴대폰 꺼내놓고 휴대폰으로 시를 원문을 바로 검색을 해서 띄워두고 그러면서 여기에 파란 글씨로 설명되어 있는 그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어디쯤에 있을까? 이걸 꼭 챙기도록 해야만 올바른 학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요약적인 자료라도 풍성하게 소개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책에 넣었지만 실제 이 구절만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문맥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그걸 고려치 않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암기가 될 것이고 이 암기는 문제풀이에 도움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챙기도록 해야만 이 페이지의 가치가 제대로 빛을 볼 수 있다는 점 꼭 챙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교 이해를 많이 해보도록 하세요. 아까 죽음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음이 담담하거나 즐거운 분위기로 죽음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점 그것처럼 강과 물 이것도 그리고 뭐 눈, 구름 아니면 뭐 거울 어떤 소재가 되든 그것은 어느 획일적인 한 가지가 아니라 이런 전혀 다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래서 예문을 여러 개 배치했으니까 먼저 파란색 글자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빠르게 한번 훑어보는 이런 과정에서 그런 차이점을 좀 느껴보고 파란색 글씨들 안에 이질적인 차이점이 보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구절에 이 이질적인 것에 판단 근거가 있을까?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순서로 이 페이지를 활용해 주시면은 독해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시는 이 정도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소설은 시보다는 이론적 개념이 조금 더 비중이 좀 많이 설명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쉬었다가 소설로 이어가겠습니다.